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34살이에요. 그렇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랍니다. 결혼이 많이 늦었죠. 결혼이라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또 되려니까 쉽게 되기도 하더군요. 제 나이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슬슬 친정에서 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저는 누가 보기에도 모난 것 없이 평범한 성격에 또 남들이 보기에 서글하다고 하는 인상을 가진 대하기 편안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혼 상대가 30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자 20대 중반이 넘어가서 20대 후반이 되자 조금씩 나오던 결혼 이야기는 어느새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씀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에 둔 사람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영 관심이 가질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30대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면서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3살에 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 군데 직장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동종 업계에서 좀 더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보고 싶기도 했어요. 옮겨간 회사는 먼저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이나 기타 조건들이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회사를 옮겼는데 거기서 반가운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야, 이게 누구야? 경진이 아니야?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경력 사원을 채용했다더니 그게 바로 너였냐? 진짜 반갑다. 어머, 선배가 여기서 일하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선배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평범한 직장인이라니 좀 놀랐네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동아리 모임에 통 나가질 못해서 선배도 못 만난 것 같네요. 결혼은 하셨죠? 결혼? 말도 마라. 나 결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이야. 요즘 아가씨들이 어디 어려운 일 하려고 하냐? 홀어머니 외아들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가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일단 돈을 벌어서 어머니 모셔야지. 선배 정도면 음악으로 돈을 많이 벌만도 했을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나가시지 그랬어요. 선배 재능이 너무나 아까운데요? 선배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답니다. 성격도 반듯하고 호남형의 외모에 이것저것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속해 있던 동아리는 노래 동아리였는데 선배는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쳤죠. 학교 축제 때 문화제에 나가서 대상을 타기도 했어요. 노래 동아리는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항상 회원이 바글거리는 대규모 동아리랍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은 학기에 한두 번 정도나 열리고 부분적으로 모임이 열리곤 했어요. 그렇지만 그 선배는 동아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배를 잘 알지만 선배는 저에 대해서 이름과 전공, 학과 정도만 아는 그런 사이였죠. 학번도 다르고 전공과도 달랐기 때문에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괜찮은 외모에 빼어난 음악 실력을 갖춘 선배를 짝사랑하는 여학생들이 많았죠. 저도 한때 선배에게 마음을 두었던 여학생 중 하나랍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뿐 그쪽으로 어떤 재능을 보이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노래 동아리에는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하게 마련이죠. 한 부류는 노래와 악기에 소질이 있는 앞으로 전문가가 되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편의상 이 사람들을 주류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처럼 노래도 악기도 잘 못하지만 그저 노래가 좋아서 가입한 사람들, 즉 비주류를 합쳐서 두 부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선배는 전자에 속했고 저는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선배가 회장을 맡기도 했는데 우리 동아리가 원래 행사나 공연도 많은 동아리였어요. 선배는 그 많은 행사와 공연을 준비하는데 열심히였고 저는 그냥 동아리와 강의실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고 그리고 취직을 해서 정신없이 살면서 주로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동아리 출신 모임들에는 별로 나가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도 거의 제 기억 속에서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정도로나 기억되고 있었죠. 회사를 옮겨와서 자칫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는 곳에서 선배는 제게 회사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정다감하게 여러 가지를 챙겨주더군요. 그래서 선배의 성격이 원래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그 선배 덕분에 낯선 곳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다른 여자 직원과 둘이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선배님, 인사과 유대리랑 식사하시던데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회사 식당 메뉴가 괜찮았어요? 저는 회사 식당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서 먹었어요. 사이 좋아 보이던데요? 두 분이 혹시 사귀는 사이 아니세요? 저는 조금 비꼬는 투로 그리고 조금 불안한 투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회사 식당 밥이 좀 맛없긴 하지. 바쁠 때 그냥 한 끼 때우는 데야. 가까우니까 좋고. 그리고 무슨 사이가 좋아 보이냐? 인사과에 일 때문에 간 적 있었는데 도움을 좀 받았어. 피차간에 시간은 없고 해서 뭐 회사 식당에서라도 밥 한 끼 산 거지.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들으니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즉, 대학교 때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선배를 보면 자꾸 얼굴이 빨개지고 제대로 눈을 쳐다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대학교 때처럼 다시 선배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 제 마음을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강대리라는 사람이 눈치를 챘었던가 보더라고요. 이 강대리가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았죠. 우리 과에 있는 신경진 씨하고 같은 대학교 같은 동아리 출신이라면서요? 그런데 우연히 여기서 다시 만난 거라면서요. 어머,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대요? 그러면 취미도 비슷할 거고 사고방식도 많이 비슷하겠네요. 피차간의 노총각 노처녀들인데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시면 어때요? 둘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강대리가 어느 날 저에게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나가보았더니 그 선배도 와 있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저녁을 먹었답니다. 어머 어쩌나? 내가 우리 시댁 쪽 어른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인 걸 잊었어요. 아직 많이 늦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가봐야겠어요. 둘이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이렇게 강대리가 자리에서 빠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강대리가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이었다죠. 그래서 선배와 둘만 남게 되었어요. 가슴은 콩닥이고 똑바로 눈을 쳐다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동아리 시절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장시간에 걸쳐 나누었답니다. 나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라서 결혼을 못한 거고, 너는 왜 여태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냐? 무슨 사연이라도 있니? 사연은요 무슨 그저 인연을 못 만난 것뿐이죠 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역시 같은 동아리 출신이라 그런지 취미 영역이 비슷해서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선배는 그때까지 제가 모르던 좋은 노래들을 많이 알려주었어요. 그 노래 파일들을 USB에 담아서 제게 건네기도 했죠. 집에 가서 들어보니 역시 준 전문가가 골라준 음악들답게 다 훌륭한 노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파일들을 모아주어서 감사하다며 용기를 내어 제가 술 한잔 사겠다고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선배는 의외로 흔쾌히 수락하더군요. 선배, 나도 이 나이 먹도록 이러고 있고 선배는 홀어머니 모시느라고 그러고 있고 우리 이래저래 결혼 힘든 사람들이니 같이 한번 살아볼까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 김에 아예 회사 때려치고 노래패 하나 차리고 나서든가요. 저는 술이 한숨 배 돌자 이렇게 농담투로 말을 던져보았답니다. 물론 큰 용기가 필요했죠. 그래, 그냥 살림이나 차려볼 거나.
결혼식은 우리 동아리가 쓰던 룸에서 하고 동아리 애들이나 부르고 말이야. 그리고 결혼식 뒤풀이는 성대한 음악 공연으로 장식하면 멋있겠다. 노래패 하나 차리고 나서는 것도 찬성. 나는 그쪽으로 늘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라서. 둘이 이렇게 결혼에 대한 농담을 유쾌하게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술자리가 계속 이어졌고 우리는 딱 기분 좋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가 다시 제게 술자리를 제안하더군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얼른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저는 정말로 꿈같이 그 선배에게서 정식 프로포즈를 받았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 보니 이미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가 학생 시절에 많이 부르던 노래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선배가 장소를 통째로 빌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경진아, 아니, 경진씨. 당신과 일생을 같이 하고 싶은 제 마음 받아주세요. 당신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가엾은 일생, 이 가난하고 실력 없는 예술가의 일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답니다. 부디 제 마음 받아주세요. 프로포즈도 역시 끼가 넘치는 노래 동아리 회장 출신다웠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고 약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배와 결혼하기 전에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대의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답니다. 우리 둘 사이를 묶어준 강대리를 빼고는 모두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 너 다시 생각해봐. 요즘 나이 30대 중반이면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 나이까지 기다리다가 하필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니? 너 그런 시어머니가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아니 모르니? 친정에서도 선배의 가정 환경을 아시고는 결혼에 반대하셨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외아들과 결혼한다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지금이야 아직 고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는 다 네 책임 되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라. 너는 밟고 구김살이 없기는 해도 얌전히 시집살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야.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애 아니냐. 집에서는 여간에선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선배를 깊이 마음에 두고 있던 저는 선배를 둘러싼 조건은 신경 쓰지 않았죠. 사람 하나 반듯하고 성실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답니다. 신랑 쪽의 혼주석에는 선배의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앉으셨죠. 결혼식에는 동아리에서의 선배의 인맥 때문에 정말 많은 대학 동창 선후배들이 참석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는 미리 마련해둔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었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선배가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분가는 틀림없는 분가인데 거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제가 지금부터 그 사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려니 한숨부터 나오네요. 어머니와 한 동네에 살림집을 정한 것은 홀어머니를 두고 멀리 갈 수 없다는 선배의 입장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한 동네에 우리가 살 집을 마련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셨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죠. 아침이건 오밤중이건 당신이 오시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우리 집에 오가셨어요. 얘들이 벌써 자나? 이제 10시 반인데 벌써들 자는 거니? 웬 초저녁 잠들이 그렇게도 많다니? 저 녀석이 대학교 다니면서 음악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요 얼마 전까지도 밤도 깨비더니만 웬일이라니? 자고 있지는 않았지만 신혼집에 밤 10시가 넘어서 찾아오시다니요. 시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려고 누웠지만 하도 잠이 오지 않아서 우리와 얘기나 나누다 가려고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내 친한 친구들 중에서 아직 손주를 못 본 건 나 하나뿐이다.
너희들 설마 직장 다닌다고 피임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니들 나이를 생각해야 돼. 첫 아이 낳기엔 둘 다 한참 늦은 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손주를 그렇게 빨리 보고 싶으시면 이 시간에 찾아오시면 안 되죠, 어머니. 소리가 목구멍 앞까지 밀려 나왔는데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분가 아닌 분가, 그것도 참 힘들더군요. 한번 오셨다 하면 계시는 시간도 길었어요. 뭐 거의 저희 집에서 지내다시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가, 이거 우유인데 냉장고에 시원하게 뒀다가 네 남편 들어오면 줘라. 우유를 참 좋아한단다. 노래를 지금도 좋아해서 목소리에 좋다고 많이 마신단다. 그건 이미 저도 아는 사실이고 제가 챙기면 되는 일이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아직 어머니가 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죠. 제 기분이 결코 좋을 리 없었어요. 그리고 오시면 우리 살림집을 구석구석 살피고 다니셨죠. 가장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냉장고 아니었어요. 예, 네 남편 생선 별로 안 좋아한다. 웬 생선조림이 다 있니? 그건 걔가 안 좋아하니까 하지 말아라. 바다에서 나는 음식 중에 걔가 좋아하는 건 꽃게뿐이야. 내일은 꽃게 싸다가 꽃게탕 시원하게 끓여줘라. 이러려면 도대체 아들을 왜 결혼시키셨는지 물어보고도 싶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귀가했냐고 물으시기도 했죠. 어머니, 저희 둘 다 어린애들 아니에요. 이제 결혼까지 한 성인들이에요. 저희들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저에게 전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저녁부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몇 시에 귀가할 것인지를 체크하고 계셨어요. 회식이라도 있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반드시 저희 집에 오셔서 당신이 술국을 직접 끓이셨죠. 그런데 술국을 끓여놓고 가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술국은 아침에 끓여서 바로 먹어야 속이 풀린다나요? 그래서 남편이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을 우리 집에서 묵으시곤 아침에 술국을 끓여주고 가시곤 했죠. 어머니, 이런 건 제가 잘 알아서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그 사람 아내예요. 제가 할 일이니까 어머님께선 안 하셔도 돼요. 네가 하면 걔가 좋아하는 맛을 못 낸다. 그건 오래 해온 내가 잘 알지. 네 남편이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다 너. 그것도 아직 모르니? 아직은 내가 해준 음식 맛이 익숙한 애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해버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퇴근을 해보니 어머니가 이미 우리 집에 와 계셨고 뭔가를 하고 있었죠. 다용도실에 계신 것을 보니 뭔가 식재료를 찾으시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세탁기를 사용해서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란 건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면서 제 빨래는 골라서 세탁 바구니에 담아두고 아들 빨래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탁기가 다 돌자 어머니는 세탁물을 꺼내서 손수 손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의 속옷에까지 손을 대셨죠. 내가 지난번에 와서 걔가 속옷을 벗어놓은 걸 보니 네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더구나. 나는 속옷도 대충이라도 다려서 입혔어. 너는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못할 테니까 내가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야겠다. 그러면서 남편의 속옷을 거두어서 방으로 가져가신 다음 다리미를 꺼내서 하나하나 다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남편의 속옷에 손을 대셔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안 그러시겠지 하고 넘어간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앞으로도 당신이 챙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었죠. 비록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의 속옷을 만지작거리시는 것을 보니 아내로서 정말 화가 치밀더군요. 어머니, 이건 정말 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결혼시킨 아들 속옷을 왜 어머니가 관리하시나요? 이건 어머니의 월권 행위예요. 앞으로는 이러시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관여하는 것 아니냐. 원래 다려 입히던 것을 네가 안 했으니 네 잘못인데 잘못해놓고 나한테 왜 볼멘 소리를 하니? 직장일 때문에 남편을 자상하게 못 챙기는 거라면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려무나. 여자한테 가정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니? 다려 입히건 꼬깃꼬깃하게 입히건 그건 제 소관이에요. 어머니, 아들 결혼시키셨으면 이제 이러지 마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 살림에 깊숙이 관여하실 생각이세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고 남편의 속옷을 다 손질해놓고 돌아가셨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붙잡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일에 관여하시는 게 이제 도를 넘었어요. 나만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선배도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우리 살림에 이제 관여하지 못하시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결혼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이지 너무 스트레스가 커요. 엄마가 우리 둘 다 어린아이 같아 보이셔서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혼자 되신 엄마가 나만 보고 살아오신 외동아들이잖아. 엄마가 그 정도 애착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참아야지. 저는 이건 애착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말했죠.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말이 제 입에서 나가니까 기분이 몹시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끊으라고 난리 부르스를 피워도 끊지 못하는 담배. 담배를 꺼내기 위해 위도 난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마침 담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담배를 사러 바로 이웃에 있는 작은 슈퍼에 갔다 오겠다고 하곤 나가려고 하더군요. 담배 여기 있지. 내가 밖에서 들어보니 담배가 없는 것 같아서 옆 가게에서 아예 함부로 사왔다. 그치만 이거 몸에 안 좋으니 빨리 끊어야지. 며느라기 너 아무리 끊으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는 네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 아니냐. 미리 좀 챙겨 놓을 수는 없니? 이쯤 되니까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봉투에 담긴 무엇인가를 제게 안겨주시는 것이었어요. 들여다보니 반찬거리였죠. 내일 아침에 동태찌개를 해서 먹여 내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제 남편에게 먹이고 싶은 것도 제 마음대로 먹일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매일 반찬거리를 사들고 오셔서는 이거 먹여라 저거 먹여라 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남편의 속옷에까지 손을 대시는 것이었어요. 혹시 올감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무서운 집착을 그린 영화인데 최지우가 며느리 역할을 했었죠. 며느리를 살해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더라니까요. 남편과의 부부싸움이 자연히 들어갔죠. 남편이 더 야속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남편과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제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거의 매일 싸움이 벌어지다시피 했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렇게나 자주 드나드시면서 둘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 분이 손주 소식은 또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것이었어요. 아이는 자고로 한참 젊을 때 낳아야 건강한데 말이다. 너는 네 나이 많은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까지 나이 많은 아이를 데려왔으니 아이가 빨리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젊은 아이를 찾아보라고 하지 않았었니? 어머니는 이렇게 저와 남편 앞에서 대놓고 나이 많은 저와 결혼한 것을 탓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어머니라면 이제 생각하기도 싫고 뵙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또 반찬거리 사오신 거예요? 그러시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건 네가 먹을 거다. 이게 뭐냐 하면 말이다. 설악산에 가면 오색폭포 근처에 유명한 바위가 있단다. 그 바위를 칼로 갈아서 가루를 내온 거야. 이걸 먹고 임신이 빨리 되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가루란 말씀이시잖아요, 어머니. 돌가루를 먹었다고 임신이 빨리 된다니요. 그건 미신도 못 되고 그냥 헛소문일 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돌가루가 임신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너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네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이 집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 해야지. 이건 남편 취향도 몰라 애 가질 생각도 없어. 도대체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맞기는 맞는 거니? 저는 그 돌가루를 먹을 수 없다고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팽개치듯 우리 집에 두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들에게 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와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렇게 우리 둘만 있는 것을 방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하늘에서 아이가 떨어지나요? 이상한 민간요법까지 동원해서 사람이 먹을 것을 아닌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미치겠다고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화 그만 내고 진정 좀 해. 제가 하도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니까 남편도 이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엄마, 이제 제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집사람 있잖아요. 집사람이 알아서 저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제 걱정 접어놓으시고 이제 그냥 편히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늙은이는 빠져라 그 말이로구나. 며느리가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든 네가 이제 결혼했다고 이 엄마를 아예 없는 사람으로 치겠다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이 일로 눈물까지 보이셨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빨리 갖게 하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결코 과학적이지 않은 시어머니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가, 이게 잉어에다가 거북이를 푹 꼬아서 삶은 국물이란다. 이걸 먹고 임신이 안 된 사람은 없다더구나. 어서 마셔봐라. 콕 확 들어맞고 냄새 맡지 말고 그냥 한 모금에 마셔. 그래도 이번엔 돌가루는 아니었죠. 그래서 어머님의 정성도 있고 하니 먹어보려고 담겨있는 그릇의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그만 역겨운 냄새에 얼굴을 돌리고 말았답니다. 비린내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섞여서 도저히 먹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니, 이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넘어가질 않겠어요. 이런 거 아니어도 저도 그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다잖아요. 그러니 조금 기다리시면 손주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수고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는 끈질기게 이상한 민간 요법들을 알아내셨답니다. 이게 말이다. 아들만이 낳은 집 부엌에서 훔친 도마를 가지고 공예품처럼 만든 거야. 이걸 허리에 차고 있으면 금방 아들이 생긴다니 갑갑하더라도 꼭 차고 있거라.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직장 생활에 피곤한 저를 끌고 용하다는 한의원과 한약방을 돌아다니시기도 했죠. 못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런 데에 끌려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함께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곳도 꽤 있었습니다. 허허, 아이고 양쪽이 다 기운이 허하구만. 이래서는 아이가 빨리 안 들어서요. 우선 며느님이 약을 한 제 먹어야겠고 아드님도 침 좀 맞고 이 약 좀 먹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지어온 약이 온 집안에 넘쳐났어요. 그리고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침을 여기저기에 맞아서 온몸에 멍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 제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죠. 어머니, 정말 왜 이렇게까지 근거 없는 일에 집착하시는 건데요? 저희 둘이 있는 시간에 어머님이 방해만 하지 않으셨어도 벌써 애가 열은 생겼겠어요. 이런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실 게 아니라 저희 둘이 편안하게 있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제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생기죠. 어차피 제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키울 아이예요. 엄마가 될 사람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떻게 건강한 아이를 가지겠어요? 이 이야기가 또 고스란히 남편에게 전해진 것은 물론이었죠. 아이를 빨리 갖기 위해서 부부가 함께 와야 한다는 곳에 끌려다니는 일에 가뜩이나 지친 남편. 고부간의 다툼의 중간에서 죽어나는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결국 지쳐 떨어져서 멀리 이사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죠. 자신이 이직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멀리 떨어진 새 직장을 구하든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 남편도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이사를 위한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던 중 저는 친정에서 슬픈 연락을 한 가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 중이셨죠. 그래서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 계셨었는데 의사가 드디어 임종이 가까웠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 가족에게 통보를 했나 봐요. 연락을 받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저의 엄마도 외가에서 첫 결혼을 하셨고 아버지도 맏아들이셨기에 첫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촌도 언니 오빠가 없었죠. 양쪽 집에 저는 모두 첫 손주였어요. 할머니와 저의 사이는 그래서 정말 다정했답니다. 손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저에게 다 주신 분이셨어요. 이날도 임신이 잘 되게 해준다는 한약방을 어머니가 알아오신 날이었죠. 이번에도 남편까지 같이 가서 진맥을 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한약방으로 이동 중이었죠. 그렇게 이동 중에 이런 연락을 받은 것이었어요. 이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 있었고 우리 세 사람은 급하게 같이 병원을 향해 달려갔죠. 엄마, 할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다행히 지금 잠깐 위기 넘기고 그래도 약간의 대화가 가능하신 상태시다. 얼른 가서 할머니하고 몇 마디라도 나눠보도록 해라. 시간이 많지 않다더구나. 얼른 가서 인사드려. 손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저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뛰어갔어요. 할머니, 경진이 왔어요. 할머니 제일 큰 손주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할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경진이가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못 보고 죽으면 눈을 못 감을 것 같았는데 너를 보게 되었어. 어서 이리 할미한테 가까이 오너라. 할머니가 힘겹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정신이 없어서 같이 온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조차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할머니에게 다가가려다 보니 시어머니가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침상 머리맡에 붙어있는 할머니 함자를 눈이 빠지게 쳐다보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할머니와 간단한 대화를 마친 후에 눈물을 찍어내며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군요. 예, 혹시 말이다. 너희 할머니께서 교직에 계시던 분 아니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던 일 없었니? 말씀드린 기억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젊으실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거 맞아요. 학교 이름은 모르겠는데 공립학교 한 군데에서 오래 계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혹시 어느 학교에 계셨는지 네 친정어머니께서는 아시겠지? 가서 좀 여쭤봐다오. 마침 잠깐 의사를 만나러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던 우리 친정어머니가 교동 초등학교에 오래 계셨다고 하시면서 그건 왜 물으시냐고 하셨죠. 다음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열하시며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물론 온 가족이 시어머니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울고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엄마. 여기 지금 엄마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실 장소 아니에요. 왜 이러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엄마. 시어머니의 다음 말씀은 더욱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답니다. 저 양명자예요, 선생님. 선생님 제자였는데 저 혹시 기억 못하시겠어요? 삐쩍 마른 데다가 눈만 크다고 별명까지 붙여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흐려지셔서 그런지 할머니가 얼른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런 할머니께 시어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말씀을 붙이셨고요. 오래전 일이라 아마도 기억 못하실 겁니다. 거기다 지금 의식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요. 사부인, 진정 좀 하시고 이쪽에 앉으셔서 물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예, 경진아, 뭐하냐? 시어머님 돌봐드려라. 찾아뵌 적 한 번 없이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다니요. 선생님,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저 명자예요, 명자. 그렇게 총기가 좋으셨던 분이시잖아요. 기억 좀 해주세요, 선생님. 남편과 저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대기실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울음을 좀 진정하시도록 물을 드시게 했고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달래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록 힘겨워 보이셨지만 할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었죠. 양명자, 너 왕눈이 맞지? 내가 다 기억하지. 너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단다. 네가 가르쳐준 일도 없었는데 피리를 그렇게 잘 불었지. 노래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조금 형편만 됐었더라면 그런 쪽으로 성공할 아이였는데. 할머니의 이 말씀에 시어머니는 더욱 크게 오열하셨어요. 가르치다 보면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지. 명자 네가 그랬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고맙구나. 앞으로도 잘 살고 있다가 아주 한참 후에 저기 하늘에서 아프지 않은 곳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할머니의 힘겨운 말씀에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는 오열을 그칠 줄 모르셨고요. 곧이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 이르셨고 얼마 안 있어 의료진이 다가와 할머니가 떠나셨음을 알려주었죠. 이제 할머니와 이별하는 며칠간의 의식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 못해드린 것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요. 특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었죠. 왜 한 번 더 가뵐 생각을 못했을까 그것부터가 가슴을 칠 후회였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요. 5월에 내리쬐는 기분 좋고 따사로운 햇살 같으셨던 우리 할머니. 우리 가족과 지인들은 눈물 속에서 할머니와 작별을 했답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가셨을 때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뵙는 분들이 연이어 찾아와서 할머니 영정 앞에서 오열하셨죠. 아마도 할머니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도 문상객들이 줄을 서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급히 3일장을 5일장으로 바꾸고 빈소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 모셨답니다.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살다 가신 분, 그 닷새 동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 가족은 그래서 아마도 제일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견뎌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보내드리듯이 그렇게 장례 준비에 뛰어들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시다가 또 급하게 할 일이 생기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반복하셨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밤이 되자 문상객이 좀 뜸해졌어요. 좀 한가한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별로 드신 것도 없는 빈속에 차가운 소주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빈속에 소주를 어쩌려고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지도 않으시고 계속 일하다가 우시다가 했잖아요. 거기다 소주까지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시지 마세요, 엄마. 따뜻한 거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픈 속을 달래기 위해 그러는 것이니 사돈께서 양해하시라는 말과 함께 약간 지나치다 싶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하도 슬퍼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무슨 사연인지 말씀 좀 해달라는 친정엄마의 청에 입을 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사치일 정도였죠. 그래도 부모님은 저를 초등교육 정도는 받게 해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보다 차갑고 춥답니다. 그렇게 우리 형제 모두가 봄도 여름도 없는 차가운 곳에서 성장했어요. 그러고는 우리 할머니와 얽힌 추억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명자야, 점심시간인데 밥 안 먹고 왜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니? 책보따리는 왜 또 챙겨 나왔어? 오후 수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혹시 점심 못 싸왔니? 우리 시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다니시던 시절 점심을 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꽤 있었던 가난한 시절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님의 집안은 구남매나 되는 대가족 집안이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난을 면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셨죠.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애라고 애들이 놀려요, 선생님. 저 교실에 이제 안 들어갈 거예요.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아이고, 정말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모양이구나. 이리 오너라. 선생님하고 같이 먹자. 선생님 반찬도 누추하다만 집에서 선생님 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드신 것이라 깨끗하기는 할 거야. 어서 따라와. 저 그냥 집에 갈 거라니까요, 선생님. 이제 학교 안 와요. 집도 나가버릴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명자, 너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야겠구나. 세상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 거란다. 세상을 훌륭하게 살다 가신 위인들이 모두 가난하셨다. 그걸 다 이기고 그렇게 되셨기에 더 훌륭하신 거야. 이리 오지 못하겠니? 학교에서 무단 조퇴는 안 될 일이야. 학교를 끝까지 다녀야지 무슨 소리니? 그날 우리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다른 학생들이 안 보는 음악실로 부르셨다죠. 종아리 걷어라. 학교를 마음대로 그만두고 집을 나가겠다고? 누가 너한테 그런 못된 소리 가르치더냐? 도시락 안 싸온다고 놀리는 녀석들이 나쁜 녀석들이지. 그런 정도는 명자가 참아 넘길 줄 아는 애라고 믿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종아리 몇 대 맞아야겠구나. 그날 그래서 시어머니는 결국 선생님이신 우리 할머니에게 종아리 서너 대를 맞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부르셔서 도시락을 건네셨다죠. 도시락 여기 있으니 네 자리에 가서 천천히 먹어. 그리고 학교 안 다니겠다는 둥, 집을 나가겠다는 둥, 그런 소리 이제 절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야. 어려운 시절 잘 극복해야 훌륭한 어른이 되는 거란다. 우리 시어머니가 초등학교에 다니시던 때는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50대 말에서 60대 초반이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난 시대를 지나 그 사람들이 막 취학을 시작했을 때였다죠. 교실의 학생 수는 넘쳐나서 한 반에 80명 이상 90명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고 시어머니가 회고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할머니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더 말씀해 주셨죠. 그 많은 학생들, 사실 성의 없는 선생님들은 1년이 다 가도록 반 아이들의 이름도 못 외우고 지나가는 일도 허다했다죠. 그러나 할머니는 반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물론 가정 환경까지도 기억하는 자상한 선생님이셨다고 했어요. 한참 많이 먹고 성장할 나이인데 너무 말라서 눈만 커 보이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너를 왕눈이라고 불러줄 테다. 선생님들의 월급이 얼마 안 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처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는 일이 흔했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종아리를 때리고 나신 다음 날 도시락을 건네주신 후에도 할머니는 여러 차례 시어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도시락을 2개 싸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실 도시락을 건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죠. 명자야, 여기 도시락 있다.
네 나이에는 이만큼이라도 먹어야 성장하는데 장애가 오지 않는 거란다. 어서 가지고 가서 먹어. 선생님, 그럼 선생님 도시락은 어디 있어요? 도시락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은 그럼 뭘 드시게요?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잘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음악실에서 필히 가져다가 네가 잘 부는 그 오빠 생각 한번 불어다오. 그리고 오늘 음악 시간에 네가 독창 좀 해라. 할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시어머님께서 어릴 때부터 음악의 소질을 보이셨다는 말씀이셨죠. 형편만 좀 나았었더라도 그런 쪽으로 성공했을 거라고 하셨었어요. 이 줄넘기 이거 제 거 아닌데 제 책상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져다 주신 거 맞죠? 아, 그거 체육실에서 그냥 돌아다니던 거란다. 아마 졸업한 학생 중에 누가 놓고 간 것일 거야. 그거 네가 쓰려무나. 그거 없으면 오늘 체육 못하지 않니? 그리고 졸업식에 농사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부모님을 대신해 선생님이신 할머니가 축하 카드 한 장을 전해주셨다죠. 그리고 왜 옛날에 재학생들이 졸업식장에서 부르던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하는 송가 있잖아요. 그 송가에 대한 답가를 할머니의 주선으로 시어머님이 독창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카드를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그 카드의 내용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명자에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네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것을 느낀 일이 혹시라도 있거든. 다른 사람한테 꼭 그만큼이라도 해주면 그 고마움을 갚은 거란다. 나는 명자가 그렇게 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노래하고 악기 만지는 일을 가능하면 계속 할 수 있기를 선생님은 바라고 있단다. 그 글귀를 들은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할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도 저를 착한 아이라고 믿으시며 고맙게 해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남에게 돌려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실천한 것이 없어요. 제가 시집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며 시어머니는 또 눈물을 보이시며 저와 친정엄마의 사과의 말씀을 하셨죠. 졸업을 하면서 선생님과 헤어지고 나서도 제 힘든 삶이 계속되었답니다. 형제들은 많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소원이 흰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시어머니는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집들에서 입을 줄이기 방편으로 딸부터 일찍 시집을 보내곤 했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언니들은 모두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셨대요. 어머니가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서 한 회사에 오래 머물러 계셨고 그때 시아버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번창하면서 사장님이 전 사원에게 과하게 한턱을 내신 일이 있었다더군요. 그때 당시에 비어홀이라고 불리는 술집 전체를 빌어서 파티를 여셨다죠. 시아버님은 그 홀에서 색소폰도 연주하시고 기타도 치시는 당시의 용어로 밴드 마스터셨다고 했어요. 제 팔자가 참 센 모양이에요.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랐고 어린 시절에 공장 생활하면서 남편을 만나 잠시 행복했었죠. 그런데 하늘은 그 행복도 곧 빼앗아 가더군요. 남편이 밤에 연주 끝내고 새벽에 귀가하다가 산업도로를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 남편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말고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자라면서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냐고 엄마에게 철없이 투정을 부리곤 했었죠. 아무리 어린 아이였다지만
정말 철 모르는 대책 없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남편을 잃은 때가 시어머님이 20대 초반일 때였다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의지할 곳 없이 아들과 단둘만 남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업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안 해본 일이 없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셨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아프게 남편을 키워주신 것도 모르고 그저 쓸데없이 집착하신다고 불평만 했었어요. 얼마나 암담하셨을까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람과 단둘이 세상에 남겨지셨을 때 말이에요. 배운 것은 없지, 아이 하나는 딸려있지, 당장 아이를 먹이는 일이 눈앞에 닥친 문제였다고 시어머니가 다시 회상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 하나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켜 키우겠다고 다짐을 하셨다죠. 그렇게 어렵게 자란 선배가 저와 같은 대학을 다녔고 같은 동아리에서 안면을 트게 되면서 지금 부부로 연을 맺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선배의 대학 축제에서 대상을 탈 정도의 노래 솜씨와 빼어난 기타 실력의 근원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었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모두 음악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새삼 알게 된 것이었답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제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반듯한 손녀딸이 또 제 며느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에게 못했지만 했답니다. 선생님께서 분명히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면 나가서 누군가에게 베풀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저와 친정엄마도 같이 울고 있었죠. 엄마도 저도 그런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만일 시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세상에 자신과 갓난 아이 하나만 남겨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암담했으며 또 세상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시어머니는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남편을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내셨어요. 남편은 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성격이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잠시의 추억, 잠깐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남편, 즉 제 시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에도 어머니는 주변에서 권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재혼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네요. 아들을 바라보면 남편을 보는 것 같았다고 제 남편의 생김새나 성격이 모두 시아버님을 닮았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러워했던 그 음악적인 재능도 시아버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겠죠. 시어머님 또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시피 음악의 재능을 보이시는 분이셨고요. 말씀을 들으니 시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짐작이 가기도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늘 들고 다니시던 낡은 가방에서 지갑을 하나 꺼내시더니 그 속에 들어있는 사진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앗소리가 나오도록 놀랐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편의 사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남편과 똑같았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았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그냥 물 한 잔 떠놓고 사진 한 장 찍으시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셨다죠.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두 분의 결혼 사진인 것이었어요. 시아버님의 동생 되시는, 즉 제 시숙 되시는 분이 나중에 사업에 어느 정도 기틀을 잡으시면서 조금씩 어머님을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남편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죠. 저는 결혼식 때 혼주석에 앉아 눈물을 찍어내시던 작은 아버님을 떠올릴 수 있었답니다. 너무나 일찍 떠나신 형님 생각이 많이 나셨겠죠. 세상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철 모르는 아이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니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큽니다.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잃고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아들에게 한 모든 행동이 새아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제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랬네요.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죠. 시어머니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야 왜 그렇게 아들에게 집착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난 후에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예전에 하던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우리에게 별일이 없는지 전화 한 통화 하시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예, 아가, 내가 말이다. 네 남편에게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이 조금만 신경을 거두면 꼭 네 시아버님 같이 어디론가 휙 떠나버릴 것 같은 거야. 그건 그냥 상상하기만 해도 무서웠단다. 저는 어머니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제가 불편할까봐 같은 동네에 사시면서도 저희 집에 잘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매일 찾아오셔서 아들을 심하다 싶게 챙기시던 분이 말이에요. 그런 어머님께 이제는 제가 매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손에 뭔가 하나씩 꼭 안고 찾아가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재료들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식재료들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 만들어 아들에게 먹이실 때 단 한 번도 당신이 같이 드시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릴 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생기면 아들에게만 건네던 그 가난한 시절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었죠. 제가 시어머님께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면서 냉장고에 두고 어머님만 드시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기어이 그것을 덜어서 제게 들려보내신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라는 것이 참 모를 일이에요. 알고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고 경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를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도 기다리시던 손주 소식이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년이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할아버지와 아빠를 닮은 그런 아이였으면 해요.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을 가진 그런 아이 말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왕이면 두 분을 닮은 아들이었으면 한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음악의 소질을 보이면 꼭 음악가로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교훈을 남기고 떠나가신 우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